16년 동안 저는 아버지의 꿈이 악몽으로 변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이 회사에 제 영혼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저는 경영대학원을 갓 졸업한 22살의 나이에 결단력과 실패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던 물류회사를 1억 1,300만 달러 규모의 제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단순히 대차대조표상의 숫자가 아니라 피와 땀, 그리고 수많은 불면의 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거래 성사, 모든 고객 확보, 희미한 사무실 전등 불빛 아래서 전략을 세우며 보낸 늦은 밤, 이 모든 것이 저 덕분이었습니다. 나의 비전, 나의 투쟁, 나의 유산. 하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사무실로 불렀던 날은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들어설 때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고 다니엘은 곧 일어날 일의 무게를 의식하지 않은 채 평소의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제 뒤를 따랐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을 꼭 깍지 낀 채 테이블 맨 앞에 앉아 걱정 가득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실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고 한마디 한마디가 일격처럼 다가왔습니다. 다니엘이 최고 경영자 자리를 물려받게 될 거야. 그는 내 시선을 완전히 피하며 말했다.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빠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 가족이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제 인생의 일이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의심하는 남성들로 가득 찬 공간에서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16년 동안 희생했습니다. 존중받고 인정받기 위해, 테이블에 앉을 권리를 위해 16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이 멎을 듯한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다니엘은 페라리 열쇠를 건네받은 어린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그는 의자의 뒤로 기대어 오만함에 가까운 자신감을 발산했습니다. 정말 멋질 거예요. 그는 거의 무시하듯 가벼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순간이 얼마나 중대하다는 것을 모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미소는 자신의 불확실성을 감추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침묵을 깨고 목청을 가다듬으셨습니다. 시간이 됐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방 건너편 보이지 않는 곳에 시선을 고정하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요? 무슨 시간요?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지우기 위해서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삐를 넘겨주기 위해서요? 성이 같다는 것이 유일한 자격인 사람에게?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답을 요구하고 싶었고, 그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한 모든 일을 인정하게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고, 주먹을 탁자 밑에 꽉 쥐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배신감이 제 가슴에서 날카롭고 타는 듯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회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니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바쳤는데 어떻게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회의가 끝나자 다니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휘파람을 불며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죄책감이 얼굴 가득 묻어나는 표정을 지으며 서성거렸어요. 잠시 동안 저는 아버지가 사과나 해명 등 무언가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죠. 대신 서류를 챙겨서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자마자 그 모든 일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노력,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충분했던 걸까요? 아니면 능력보다 혈통이 더 중요한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늦은 밤까지 일했던 일,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일, 제가 희생했던 모든 일들이 폭풍우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 구부정하게 앉아 보낸 끝없는 시간, 놓친 생일과 휴일,
야망의 무게에 무너진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일이었죠. 뭔가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자니 공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충분했던 걸까요? 아니면 능력보다 혈통이 더 중요한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걸까요? 그 생각이 날카롭고 가차없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젊음, 에너지, 꿈 등 모든 것을 이 회사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이 한 문장으로 해고당하는 건가요? 제 머릿속에는 몇 번이고 제 자신을 증명했던 대화와 순간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다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거래를 성사시켰던 일들. 흔들림 없이 헤쳐나갔던 위기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능력보다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실력보다 피가 앞섰죠. 아침이 되자 피로가 두 번째 피부처럼 제게 달라붙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무시할 수 없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답이 필요했거나 적어도 정의의 실마리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의 표정은 제가 왜 그곳에 왔는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책상을 올려다보며 죄책감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지만 연습된 침착함으로 이를 가렸습니다. 마리아,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화나신 거 알아요? 화나요? 저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로운 어조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내 기분을 속상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대단한 일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밀려나는 거죠?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요? 그의 턱이 굳어졌고 잠시 동안 그의 눈에서 갈등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태도가 차갑고 단호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당신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리아. 당신도 알잖아요. 이 사회는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 전통적인 사람이요. 그 말이 제 뺨을 때리듯 때렸습니다. 전통적이라니 마치 여성이라는 이유로 리더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된 것처럼요. 마치 제 성별 때문에 16년 동안 짊어지고 탁월하게 해왔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요. 저는 의심의 흔적이나 그가 제고할 만한 징후를 찾기 위해 그를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최종적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아버지가 저를 딸로서가 아니라 실패한 사업을 제국으로 만든 사람으로 봐달라고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대신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키며 말을 삼켰습니다. 다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하고는요. 그의 마음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는요. 하지만 떠나려고 돌아서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분노가 절망을 대신했고 결연한 의지가 패배를 덮었습니다. 제 정당한 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제가 차지할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의 사무실을 나설 때 손은 떨렸지만 결심은 굳어졌습니다. 제가 구석진 스위트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나요? 좋아.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정확히 보여주면 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면서 손이 떨렸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저를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법적 분쟁, 적대적 인수합병, 개인적인 위기 등 수많은 싸움에서 제 버팀목이 되어준 소피아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소피아, 저는 다급한 어조로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발표, 다니엘의 임명, 그리고 제 가슴을 짓누르는 배신감의 무게 등 제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동안 소피아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신중하고 신중했습니다. 마리아, 이건 단순히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보호하는 일이에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해요. 그녀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전략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우리는 회사의 내부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관, 주주계약서, 재무 기록을 샅샅이 뒤지며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법률 용어를 한 줄 한 줄 들여다보는 지루한 작업이었지만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조항 속에 숨겨진 허점, 승계 프로토콜의 모호함, 관료주의의 층위에 묻혀있는 레버리지 포인트 등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있습니다. 소피아가 마침내 의자에 기대어 결연한 의지로 빛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맹이 필요해요. 당신에게 직업뿐 아니라 경력까지 빚진 사람들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수익보다 더 많은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해관계자, 이사회 구성원, 직원들과 관계를 맺고 거래를 중개하고 회사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위상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빅터의 눈 밖에 나거나 현 상황을 뒤흔들까 봐 주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실, 즉 제 리더십 하에서의 성장과 다니엘 하에서의 불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제시하자 그들은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연합을 구성하기 시작했고 폭풍이 몰아쳐도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다니엘은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조심스럽게 새로운 책임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는 마감일을 놓치고 보고서를 잘못 해석하고 핵심 팀원들을 소외시키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그의 망각의 미소를 번뜩이는 동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허둥대는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제가 영혼을 쏟아 부은 회사를 위해 왜 중요한지 기억해냈습니다. 그가 성공한다면 저 혼자만의 손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손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회의에서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은 너무 쉬웠습니다. 여기서는 날카로운 질문, 저기서는 미묘하게 상기시키는 것, 노골적이지도 않고 대립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에 충분했습니다. 실수를 할 때마다 아버지의 신뢰도가 깎여나갔고 아버지가 그토록 노력했던 유능함에 대한 환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 번째 회의가 열릴 무렵 이사회 멤버들 사이에 이런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행 상황을 검토하던 중 소피아는 저에게 당신은 정확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보타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일입니다. 하지만 생존에는 나름의 대가가 따랐습니다. 전략과 자기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입지를 확보하는데 가까워질수록 부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복수를 위해 싸우고 있는가? 회사를 위해 싸울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싸울 것인가? 그래도 저는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으니까요. 더 이상은 아니었죠. 제가 시작한 모든 일의 무게가 폭풍우처럼 저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제 결심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피아와 심야 전략 세션을 위해 집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복도에서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추려고 애쓰다 실패한 눈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까이 다가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마리아, 그녀의 말은 부드러우면서도 비난이 담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아프셔. 내 동생은 널 존경해.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해야만 하나요?
그녀의 질문은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제 발밑에 땅이 흔들리고 의심이 마음 가장자리로 스며들면서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몸을 고추세우고 저를 끌어내리려는 죄책감의 물결에 맞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파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저와 회사를 위한, 그리고 제가 인정받지 못하고 헌신한 모든 세월에 대한 정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내면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저는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을 거예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만약 역할이 뒤바뀐다면 다니엘에게 비켜달라고 부탁하시겠어요? 그녀는 말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슬픔이 섞인 실망감, 체념이 섞인 좌절감, 체념이 섞인 좌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이해한다는 무언의 인정, 비록 그녀가 그것을 용납하지는 못하더라도 말없이 인정하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보였고 그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해야만 하나요? 제가 그랬나요? 아니면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 이후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몇 달 동안 악화되어 왔지만 이제는 분노가 아버지를 자극하여 위험한 에너지가 되어 우리의 논쟁을 폭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진 날은 우리 둘 다 숨이 막히고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찢어놓고 있어요. 그가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모든 야망과 이기심은 독이야. 권력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봐요, 마리아. 당신이 한 짓을 봐요. 그의 말은 제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에 너무 가깝게 다가와서 따끔했습니다. 제가 이기적이었던 걸까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초래한 부수적인 피해에 눈이 멀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동안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물러난다면 최고 경영자라는 직책뿐 아니라 제가 일해온 모든 것, 제가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릴 갈라놓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감정에 북받쳐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장점보다 전통을 택한 날 그렇게 했어요. 저보다요. 그는 상처와 불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그가 사과나 변명 같은 말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자신이 키운 딸이 아닌지 숨죽여 중얼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저녁 식탁에 조용히 앉아 그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이던 소녀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 변합니다. 그리고 저는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사무실을 나설 때 그의 말의 메아리가 오래도록 남아 제 결심의 가장자리를 갉아먹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은 이 싸움으로 인해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날까 고민할 때마다 이 사회에서 저를 해고했던 모습, 다니엘이 감당하지도 못할 책임을 떠안고 비틀거리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니, 놓을 수 없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내가 옳았다는 걸 알았을 때는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 결연한 의지와 자부심 아래 묻혀있던 작은 부분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가? 마지막 대결은 긴급 이사회 회의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폭풍우가 몰아치듯 긴장감과 전기적 분위기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내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는 프레임을 만들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아버지가 몰랐던 것, 그 누구도 몰랐던 것은 제가 몇 주 동안 저에게 불리한 결정을 막기 위해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저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무언의 긴장감으로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이 우리 앞에 펼쳐졌고 각 자리에는 어떤 식으로든 표심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아 자세는 딱딱하고 표정은 근엄했습니다. 그 옆에는 다니엘이 긴장한 듯 안절부절 못하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억지로 자신감으로 감추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에서 소피아는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가슴이 두근거리는데도 조용히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연설로 회의를 시작했고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전통과 단결, 그리고 가족 내에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사는 항상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며 회의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보다 우리를 이끌기에 더 적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젊고 열정적이며 우리의 유산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회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말이라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침내 제가 말할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천천히 서서 모든 시선을 제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순간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한 가족 기업이 아닙니다. 저는 긴장감을 칼로 자르듯 분명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복잡성을 이해하고 그 복잡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된 리더가 필요합니다. 바로 저입니다. 저는 제 뒤에 있는 스크린으로 눈을 돌렸고 소피아가 하드 데이터, 재무 전망, 주요 이해관계자의 추천으로 가득 찬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아버지의 주장을 해체하고 미래에 대한 아버지의 비전의 균열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성사시킨 거래, 피한 위기, 추진한 성장 등 저의 실적을 강조했습니다. 야망 때문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제가 올바른 선택인 이유를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저는 회의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아버지와 눈을 맞추며 덧붙였습니다.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영은커녕 생존하려면 주저없이 적응하고 혁신하며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하나둘씩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조차도 눈앞에 닥친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유리한 표가 한 표씩 나올 때마다 저는 전세가 바뀌고 저 대신 아버지를 둘러싼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종 집계가 발표되었을 때 제가 최고 경영자가 될 것이라는 편결은 분명했습니다. 잠시 동안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고 서류가 정리되는 부드러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손이 살짝 떨리면서 결과를 바라보셨습니다. 다니엘은 패배한 듯 의자에 주저앉았고 소피아는 저에게 작은 승리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테이블의 맨 앞자리에 앉았을 때 승리는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제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승리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저는 제 자리를, 제 정당한 자리를 지켰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모든 것의 무게가 보이지 않는 폭풍우처럼 저를 짓누르며 이사회실에서부터 혼자 있는 조용한 순간까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저를 피했고 한때 자랑스러워하던 눈빛은 실망과 배신감이 섞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뀌었고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니엘은 더 이상 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마주칠 때마다 분노가 수면 아래에서 끓어올랐습니다. 어머니도 사랑하는 딸과 권력을 위해 무자비하게 싸웠던 여인을 어떻게 화해시킬지 모르는 듯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 시간에는 우리 사이를 메울 수 없을 만큼 넓은 틈처럼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화는 어눌하고 억지로 이어졌으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소한 일들에 대한 공손한 잡담으로 채워졌습니다. 어색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웠습니다. 눈빛 하나, 말 한마디에도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야망의 대가라고 대수롭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려 했지만 세상이 조용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늦은 밤, 의심이 그림자처럼 도둑처럼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취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 리더십 아래 회사는 저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번창했습니다. 매출 기록이 경신되었고 새로운 시장이 미지의 영역처럼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투자자들은 저의 비전을 칭찬했고 직원들은 저의 결단력에 감탄했으며 경쟁사들은 마지못해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저를 경계하며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이정표는 제가 옳았다는 증거, 즉 제가 그 누구보다 이 자리에 오를 자격이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영예라 해도 제 안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제 자신과 가족의 일부가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씁쓸한 맛이 났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고민하며 불면의 밤을 보낸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사랑, 충성심, 신뢰를 희생해야 한다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사무실에서 고된 하루를 보낸 어느 날 저녁, 저는 코너 스위트룸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유리로 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평선에 흩어져 있는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제 눈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제 손으로 직접 건설한 왕국을 바라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만족감 대신 공허함만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성공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의심의 목소리를 잠재우며 저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처는 더 커졌습니다. 저는 열띤 논쟁, 냉철한 계산, 맺어지고 깨진 동맹 등 마지막 결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했을까요? 어머니가 그만두라고 간청했을 때 그냥 돌아섰다면 어땠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마음 한구석에서 쫓아낼 수 없는 유령처럼 저를 괴롭혔습니다. 소피아는 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지 않아요.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제 사무실에 앉아 분기별 예상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의 말투가 바뀌면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괜찮아요 라고 거짓말을 하며 눈에는 닿지 않는 미소를 억지로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납득할 수 없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마리아, 당신은 목표한 모든 것을 이루었잖아요. 왜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녀의 질문은 너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책상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보고서의 가장자리를 더듬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저는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하지만 가끔은 이기는 게 정말 중요한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소피아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는 결정할 수 있어요. 그녀가 떠난 후에도 그녀의 말은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승리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제가 잃어버린 것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적어도 제가 했던 선택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공의 덫에 둘러싸여 혼자 앉아있는 동안 저는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간단한 초대의 형태로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습니다. 제 집에서 저녁을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연약하지만 평화의 제스처였습니다. 그날까지 며칠은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오실 수 있을까?
아버지는 이사회 결렬 이후 저만큼이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채 멀리 떨어져 계셨어요. 다니엘 역시 방패처럼 분노를 품고 있었고 어머니는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이 균열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입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주방을 돌아다니며 식기 세팅을 조정하고 냅킨을 펴는 등 필요성보다는 긴장된 에너지로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란 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화해를 향한 첫걸음인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다시 한번 고통스럽게 상기시켜주는 신호인지 알 수 없었죠. 문을 열자 평소와 다름없는 금욕적인 표정의 아버지와 어색한 듯 확신에 찬 표정의 다니엘, 그리고 희망과 경계가 공존하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드럽게 말하며 두 분이 들어오시도록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두 분의 존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무언의 말과 풀리지 않는 긴장이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고 테이블에는 제가 몇 시간 동안 준비한 편안한 음식, 긴장된 관계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익숙한 맛의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업무나 날씨에 대한 정중한 질문으로 대화가 어눌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물통을 집어들었을 때 저는 제 자신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물통을 내려놓은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에 걸린 목구멍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놀라움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저는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제가 한 일과 제가 누구인지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행동한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는다면 승리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말이 허공에 떠 있는 동안 두껍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접시로 떨어지고 턱이 굳어졌습니다. 다니엘은 불편하게 자리를 옮겼고 어머니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무슨 말을 하고 싶지만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입술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거칠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은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넌 항상 고집이 세구나, 마리아. 가끔은 잘못도 했지. 아버지는 생각보다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셨다.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힘들 때에도 함께 뭉치는 거죠. 그의 인정은 사과까지는 아니었지만 우리 사이에 쌓인 벽에 균열이 생길 만큼 충분히 가까웠습니다. 다니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이를 쉽게 만들지 못한 것 같아. 아빠가 우리를 서로 싸우게 내버려 두지 않고 엄마를 더 믿고 지지했어야 했어요. 어머니는 식탁을 가로질러 제 손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은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했어.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해결책도 없었고 수개월간의 상처와 오해를 지워버리는 마법 같은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몸짓들이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유대감을 나누는 일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다니엘의 전화 한 통은 한때 우리가 나눴던 유대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고집이 세셨던 아버지도 예고 없이 나타나 회사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최고 경영자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딸로서였습니다. 첫 저녁 식사 후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오후 저는 어머니와 집 뒤 정원에 앉아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너 변했구나. 어머니가 사려 깊은 목소리로 갑자기 말했습니다. 일 때문만은 아니에요. 왠지 더 가벼워 보이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아니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된 걸지도 모르죠.
성공은 직함이나 업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스스로를 믿지 못할 때에도 곁에 있어주고 믿어주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죠. 그녀는 표정이 부드러워지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빠도 그걸 알잖아. 말씀은 안 하시지만 내가 자랑스러워 하시지. 나름대로는요. 그녀의 말은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제게 남아 있었습니다. 용서는 용서가 아니라 치유였고, 신뢰와 마찬가지로 용서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전투의 상처는 항상 남아있지만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상처는 우리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으며 아직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다리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함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언제 다른 사람에게 기대야 하는지, 언제 그들이 당신에게 기대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성공은 회의실 안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회의실 밖에서 쌓은 인맥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다시 온전함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회사를 이끌고 있지만 성공이란 직함이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남기는 유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선택의 무게는 다른 누구도 배울 수 없는 방식으로 이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과만큼이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승리는 공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한 일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접근 방식은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분노를 줄이고 공감을 더 많이 했더라면, 좀 더 일찍 마음을 열었더라면 상처가 그렇게 깊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치유가 그렇게 힘든 싸움처럼 느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후회는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안내할 뿐입니다. 이제 저는 테이블의 맨 앞에 앉았을 때 단순한 리더가 아니라 연결을 촉진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는 힘들 때에도 가족은 뭉쳐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둘 다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성공은 혼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반대하고 함께 싸웠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진정한 성공의 척도는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가 아니라 누가 함께 올라가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